사회 2번 보겠습니다.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. 그죠? 우리나라 유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나라 학교가 경희대, 고대. 제 친구가 고대 앞에서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하숙 같은 거 하거든요. 근데 불황이 없대요. 그냥 잠깐 빠지면 대기하고 있대요. 항상 아이들이. 그러니까 불황이 없대요.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애들보다 더 깔끔하고 규칙만 딱 지켜지면 다 하고,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뭐 게스트 하우스 겸 뭐 단기 장기 숙박 뭐 요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수입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 있으면 뭐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기본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죠. 이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.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세계화 시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세계화 시대.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,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, 아까도 이야기했지만, 우리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어요? 상해에 있었잖아요. 상해.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거는 뭐예요? 난민정부예요. 난민정부. 우리나라 난민이, 즉 정치적 박해를 받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어디로 간 거야? 상해로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이야, 난민.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? 난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부를 세운 거야. 난민정부예요.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.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. 근데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면 안 되지. 그거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할 짓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 기껏 해봐서 난민 몇 년인데 6, 70년 전밖에 안 됐어요. 더 됐네. 한 80년, 90년밖에 안 됐어요. 그럼 100년도 안 됐잖아, 우리나라가. 그 생각을 해보시면 난민정부예요, 난민정부. 다민족 국가입니다. 그 외국인들 정말 많이 와서 살고요. 거의 지금 결혼하는 쌍 중에서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내고 우리 사회에서 안고 갈까는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돼. 근데 이걸 그냥 별 문제가 아니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거나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.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랑 비슷하죠. 저희 큰아버지는 1970년대 말, 80년대 초에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거든요. 그때 이민은 합법적인 이민보다는 그냥 거의 불법적인 이민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갔잖아.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한국이 더 기회야. 부동산 오른 것만 생각을 해봐. 그때 이민 갔던 그 돈으로 그저 강남에 땅만 사놨어도 대박을 치죠. 왜냐면 거의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. 그 할머니도 대신 할머니를 두고 가면서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돌보시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님이 고생했죠. 치매를 한 2, 30년 앓으셨어. 그거 뒤치다거리를 하셨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이민을 가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영주권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 살고 계신데, 그 LA 폭동 때 미국에서 한인들은 소수잖아요. 한인들은 소수니까 어떻게 해? 흑인들이 처음에 발달은 백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. 근데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? 백인 지역, 백인 유태인 지역이었어. 유태인 지역에서 살살 한인 지역으로 몰았던 거야. 몰아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LA 폭동이 일어난 거죠. 피해는 이제 한인이 본 거지. 왜 한인한테 제일 만만하잖아. 소수민족이잖아요, 미국에. 누가 뭐 다쳤다고 해서 문제가, 미국 사회에서 뭔 문제가 될까?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노동자 누가 뭐 다쳤다고 해서 뭐 죽었다고 해서 뭐 뉴스가 돼요? 안 되잖아. 마찬가지야. 한국인들 뭐
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역지사지에 보면 우리나라 그 이민 가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자리 잡아서 지금 그나마 예전보다는 한인 사회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도 여전히 한인은 미국에서 소수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사회의 어떤 주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사회의 어떤 그 보호, 사회의 안전망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반드시 있어요. 그래야 저 선진국 소리를 듣지. 안 그러면 혼란해져요. 그리고 이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어 딱히. 그런 맥락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전망을 그려야 돼요. 근데 자국민의 보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고 운동가. 그죠. 자국민의 보호인데 뭐 근데 자국민 보호한다고 해서 사실 다 보호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될 문제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. 아니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아프리카를 도와줘? 그러면 그런 마인드면 아무것도 못해요. 지금 당장 우리한테 처한 것 중에 해야 될 건 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지만 그건 정치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죠? 미국의 원조 때문입니다. 미국의 원조, 그중에서 밀가루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 원조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? 원조 받은 걸 풀었잖아요. 그 원조 받은 걸 풀 때 이제 그 대기업이 중간에 껴가지고 마진을 좀 챙기고 그랬죠. 하여튼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버텼어? 6.25 전쟁 이후에. 그죠? 아니 그럼 다른 나라들이 아, 왜 거기 신경 써? 그럼 우리나라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. 만약에 그때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물론 뭐 버티기야 버텼겠지만 이런 상황,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절대 못 이뤄요.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든 가난한 나라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건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과정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약자가 될 수 있어. 그때 내가 뭘 하든 내가 힘들든 내가 여기서 먹고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타적으로 변해요. 근데 이거 아니면 못해 하는 순간 이기적으로 바뀌죠.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요. 근데 그게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극단적 경쟁의 양상으로 빠지죠. 그러면 이제 사회가 먹고 살만 해도 힘들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